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KBS 다큐멘터리 3일의 VJ로 출발해 현재 TVN 유키즈 온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박지현 씨가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지혜와 그 삶에서 길어올린 따뜻한 위로를 담은 책 참 괜찮은 태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든 그와 상관없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르고 골라 이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단단한 삶을 위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좋을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지, 나와 타인, 내 인생에 대한 최선의 예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 자,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박지현 씨가 쓰고 출판사 메이블에서 발행했습니다. 참 괜찮은 태도. 박지현. 프롤로그.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려웠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친해지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는 친구 몇 명과 그럭저럭 지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제각각인 예술대학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제게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영화 전공 수업은 단단한 벽을 손으로 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 부적응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졸업을 했는데 제 앞에는 더 두려운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한동안은 취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 것만 같아 도전하기도 전에 체념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작은 하고 싶어서 되도록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서 작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곡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을 때쯤 KBS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산부인과를 촬영할 여자 VJ가 긴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촬영날이 다가오자 생전 처음 보는 산부인과 분만실의 풍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 자체도 낯선 데다가 분만실에 동행하는 카메라는 오직 하나, 제가 들고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출산의 순간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진통이 온 한 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저는 산모와 새벽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통이 오면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결혼을 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건 무엇인지 등을 물었고,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미소 지으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힘인 걸까?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런 교감이 가능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의료진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자주 산모 침대를 둘러싼 커튼을 열었던 이유가 있었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남편 역시 출산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산모는 의료진이 사소한 반응에도 긴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의 탄생을 마주한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의료진에게 아기를 돌려보내기까지 저는 집요하게 엄마의 표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감과 충만함, 경이로움, 극도의 행복, 그리고 신체적 고통까지 한 인간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갖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분만실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미처 몰랐던 세상을 온전히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3일 덕분에 카메라를 들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공간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와 고물상, 노량진 고시원, 수록도, 조선소, 해병대, 시골 분교의 입학식, 알래스카의 한인타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청와대, 인천공항 관제탑, 올림픽 개폐막식 현장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부터 험지까지 취재했고 덕분에 누군가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는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큐멘터리 3일의 VJ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면 태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난간을 붙잡고 선원들을 촬영하거나 영하 20도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밥을 굽는 건 다반사고 아직 수습되지 않아 눈뜨고 보기 힘든 참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큐멘터리 일을 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제가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당황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저를 거부게 하리라는 염려가 무색하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무더위에는 고생이 많다며 저에게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하다 보면 한 번씩 감정을 뒤흔드는 순간을 마주하게 마련인데 제가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할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겁내며 세웠던 벽을 허물고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나를 세우더라도 예전처럼 겁을 집어먹고 움츠러들기보다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또 어떤 오해나 편견에 휩싸이는 건 아닐까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랜 인고 끝에 인생의 봄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후에 공허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소한 취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것만큼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이뤄갈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곤 합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저도 그들처럼 명함과 직책, 소속에 연연하지 않고 저 자신만으로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 자신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팠고 저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다큐멘터리 3일을 시작으로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겨 일해온 지난 15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자신 없고 지치고 다른 삶을 부러워하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배운 단단한 삶의 태도들 덕분에 다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생한 삶의 역사를 통해 얻게 된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운 삶의 태도들을 잊지 않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체되거나 녹슬지 않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혹은 닮고 싶은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원고를 붙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때론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때론 저를 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다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박지현. 용호도 할머니들에게 배운 행복의 비밀. 통영에서 배를 타고 14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용호도. 촬영 당시인 2012년도에 이미 10집 중 2집은 빈집이었고 섬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황혼의 섬이었다. 사람이 적은 탓에 섬은 가게 하나 없이 단출했다. 그래서인지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띄엄띄엄 있는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작은 섬에서
4박 5일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른 시간이 흘러 육지로 향하는 배에 있기를 바랐다. 한편으론 어르신들은 이 적적한 곳에서 어찌 지낼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잡고 까르르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가 그리 웃긴지 봤더니 한 명이 마늘을 까다가 장난삼아 코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웃고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늘이 한할아버지 코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알이 큰 마늘 하나를 집어서는 코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라고 권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내가 우는 모습을 보자 신이 났는지 나중에는 다들 마늘을 하나씩 코에 낀 채 노래를 불렀다. 그게 내가 만난 용호도의 첫인상이었다. 잠시 후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수트로 그리고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호수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라이터를 켜다가 실수로 눈썹을 홀랑 다 태워버렸단다. 눈썹이 없는 모습이 우스워서 다 같이 모여 수트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자 할머니는 더 힘을 주어 숯을 문질렀고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머리카락 좀 잘라줘봐. 내 눈썹에 좀 붙이게. 그 말에 그들은 또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나에게 서울서 온 아가씨가 고생이 많다며 뻥튀기를 갖고 나와 먹어보라고 권했다. 뻥튀기를 먹으며 그들을 보는데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특히나 사라, 셀마, 매미 등 거대한 태풍이 올 때마다 참 욕받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큰 태풍이 오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섬 밖으로 피난을 나가고 가난한 탓에 배가 없는 사람들은 집 앞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파도와 바람이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마냥 울었다고 한다. 한 할머니는 몹쓸 파도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남편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버렸다며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저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했다. 아, 그런 고생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이 섬을 지키고 있었구나. 눈 뜨면 보이는 게 바다뿐인 마을에서 파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릴까.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였다. 마을 사람들이 눈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보였다. 옆에서 조연출을 맡은 동료가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의 찢어진 청바지에 꽂힌 것이었다. 섬마을의 애환을 털어놓던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확 바뀌었다. 시작은 한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됐다. 할머니는 섬이라 햇볕이 강한데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무릎이 탈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의 꿍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조연출은 순순히 무릎을 내어주었고 어제 눈썹을 태워먹은 할아버지가 대표로 바늘을 잡고는 찢어진 청바지를 야무지게 꿰맸다. 할아버지가 청바지를 다 꿰매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릎 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별일이 아닌데도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덩달아 행복해졌다. 몇 시간 만에 용호도 해피바이러스에 나까지 전염된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뒤 집을 나와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할머니 셋이 나란히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항해 적막한 큰 화물선에서 선원들이 정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중이었다.
할머니들은 한참 동안 배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또 뭐를 수리하는지 꼼꼼히 챙겨봤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 거예요? 계속 저 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자 한 할머니가 말했다. 작은 여객선만 보다가 가끔 저렇게 큰 화물선이 들어오면 그렇게 신이 난단다. 섬에는 하루에 2번 여객선이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춰 나와 배에서 누가 내리는지 무엇을 들고 오는지 구경하고 사람을 내려주고 배가 떠나는 모습도 끝까지 지켜본다고 했다. 매일 봐도 하나도 질리지 않고 마냥 재미있단다. 그렇게 늘 오는 여객선을 보는 것도 즐거운데 가끔 저렇게 큰 배가 들어오면 얼마나 재미있겠냐고도 했다. 그러고는 다시 화물선으로 눈을 돌려 마치 큰 쇼를 보는 것처럼 즐겁게 관람했다. 그때 알았다. 아, 할머니들에게는 항구가 극장이고 배들이 영화구나. 저런 화물선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였구나. 처음에는 며칠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했던 섬. 그런데 어느새 섬 사람들을 따라 4박 5일 동안 참 많이 웃었던 섬. 나는 그 섬에서 웃고 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배웠다. 별일 없어도 매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용호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분명 오늘도 서로 소소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까칠했던 마음이 둥그러진다. 웃을 일이 왜 없어? 아가씨도 마늘 한번 코에 넣어볼래?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장성이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택한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곱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253만 그루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가꾸는 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가꾼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려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 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3일을 담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 숲 촬영 첫날 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 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량의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더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 암 환자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에 PD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 있었고 나는 PD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 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 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낯선 이에게 받은 잊지 못할 위로. 방송 섭외가 어려운 대상 중 하나가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장성 편백나무 숲으로 취재를 갔을 때도 그러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숲을 자주 찾는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정처 없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저 길 끝 나무 사이로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섭외가 될지보다는 일단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이 무슨 촬영이냐고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큐 3일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 되는 사람이 흔쾌히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딱 하나. 아내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 그게 분명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그의 아내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편백나무 숲에서의 생활을 선택했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 같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3일 동안 그 부부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면 좋을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이후로 어떤 게 힘든지 물었겠지만
왠지 그 부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와 있는 3일 동안이라도 암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즐겁게 웃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물어야지. 나는 다음 날 두 사람에게 서로 첫인상이 어땠는지부터 물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떤 모습에 감동했는지 물었다. 부부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어들었고, 나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전부를 걸어본 적 없는 나는 모를 행복을 저들은 알고 있다고. 어느덧 3일이 지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다. 나를 본 그가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봐요. 제가 분명 이 촬영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아내가 암판 정후 처음으로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웃으며 사는 법이라는 책도 한 권 샀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기질 않았다. 그를 따라 집 옆에 있는 텃밭으로 가서 단정히 자른 아내의 단발머리를 보고 나서야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실감했고 나의 노력이 그녀에게 닿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녀는 텃밭에 가지런히 배추씨를 심고 있었다. 배추가 잘 자라면 제일 예쁜 배추를 줄 테니까 꼭 다시 오라며 웃는 부부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그 후 2주가 지나 수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다. 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서 걸려온 거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진단받고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왜 가까운 지인들보다 편백나무 숲 부부가 떠올랐는지. 늦은 밤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참 많이 울었다. 그들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어떨 때 환자가 제일 약해지고 어떨 때 보호자가 도망치고 싶어지는지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침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화해 대뜸 어머니 병실을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병실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편백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난 다음 날부터 충령산 숲을 다니며 쓸만한 편백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한다. 다행히 좋은 놈을 발견하고는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내려와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어머니 병실로 가져온 것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우리 어머니와 그 부부가 만나서 어떤 표정으로 첫인사를 나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서로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고 진심의 말들을 건넸으리라. 어머니 말로는 그들이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만나 편백나무를 주고받았고 낯설지만 따뜻한 부부의 위로에 어머니는 다시 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 병까지 알게 돼 약해졌던 나도 편백나무의 편안한 향을 맡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3일 동안 취재차 만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늦은 밤 내 전화를 불쾌하기는커녕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까지 와서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갔다. 촬영 중이어서 통화도 길게 못하고 끊었는데 서운한 기색 없이 바쁠 텐데 얼른 전화 끊고 볼일 보라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 고마움을 나는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다고
꼭 한번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부부는 연신 괜찮다고만 했다. 아내가 활기를 찾았으니 고마운 건 오히려 자신들이라면서 살면서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깊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갈수록 낯선 타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늘어갔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덜 믿고 덜 기대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타인에게 벽을 세우는 법을 배워가던 나는 며칠 전까지도 이름도 몰랐던 부부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타인을 만나면 혹시 상처받을까봐 겁내며 세우던 벽도 조금씩 허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새벽 휴대폰이 울리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부고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장례식장 영종 속의 그녀는 편백나무 숲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서 끝내 울고 말았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누군가에겐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물건들의 종착지 고물상. 2009년 다교 3일 틈은 도로변의 고물상 3곳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신월동 고물상 거리를 찾았다. 그곳의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폐지를 싣고 온 수레들이 줄을 이었고 각각의 수레마다 구멍난 냄비, 고장난 밥솥 같은 고철부터 라면 박스, 헌옷, 재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다. 고물감 역시 단돈 몇백 원부터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사람들은 모아온 물건들을 고철과 폐지, 의류 등으로 각각 분류한 뒤에 자신의 차례가 오면 물건을 저울에 달았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돼 보이는 할머니가 순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와 받은 돈은 4,400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하루 먹거리를 살 것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받은 폐지를 팔러 온 할아버지는 24,000원을 받고는 막걸리를 24병이나 살 수 있겠다며 무척 좋아했다. 이것도 안 하면 어디 가서 막걸리 한 병 사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 손으로 술 사먹을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디냐고 했다. 고물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터뷰에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인터뷰를 꺼리는 이들도 있었다. 고물을 주우러 하루의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면서 생긴 몸의 고단함과 고물 수집이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는 세상의 편견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단함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해 다니거나 손사래를 쳤다. 점심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먼저 식사를 하러 가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였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문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간신히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2,500원. 고물상 사장이 요구르트를 건네자 목이 말랐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요구르트를 들이켰다. 그때였다. 손에 힘이 없는 탓일까.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곤 동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손으로 땅을 더듬거렸다. 1분쯤 지났을까. 관찰자로서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던 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땅을 더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5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대가를 넉넉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돈을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물건을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라고 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부지런히 모은 만큼 무게는 더 나가게 마련이고 그만큼 하루벌이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고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 했다.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려도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에 떳떳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두 아들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71세 할머니한테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78kg 나가는 수레를 끌 수 있고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또 어느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일이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공이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일이 줄었을 때 단 10,000원이라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어 버린 쓰레기가 이들에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물을 줍는 일도 누군가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빛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 높은 계단과 언덕이 많은 부산의 삼복도로 버스에서 내려 깜깜한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길에서 만난 카메라를 든 낯선 이에게 자신의 오래된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말에 나는 그 경사진 언덕을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아주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시어머니 때부터 살던 오래된 아파트로 1층에는 공동화장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계단으로 꼬박 걸어 올라가야만 했다. 크기는 9평 반쯤 될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머니 4회 그리고 자식 4까지 7 식구가 같이 살았다고 한다. 아주머니와 남편은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바빠서 평일에는 가게에서 자고 주말에만 집으로 와서 잤다. 좁은 안쪽 방에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바깥 거실에선 두 부부가 자는데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다고 했다. 누구는 그 좁은 집에서 7명이 어떻게 사느냐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북적거림이 너무 행복했단다.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독립해 지금은 아주머니 혼자 이 집에서 지낸다. 그런데 태풍이 크게 왔던 몇 해 전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머물던 방의 부실한 창문 때문에 큰일을 겪게 되었다.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금세라도 창문을 부술 것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에 맞서 온몸으로 창틀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제발 창문이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30분쯤 버텼을까?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아주머니는 얼른 창틀부터 교체를 했다. 그러고 나니 추운 겨울에도 집이 따뜻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깨달았다. 낡은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심하게 들어왔었겠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 때마다 머리에 뭘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잠들었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전에 한 번도 춥다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미처 몰랐다. 그냥 시어머니가 창가 쪽을 좋아하나 보다 그리 생각했었다. 매일 아이들을 창문 반대편에 눕히고 자신은 창가 바로 밑에 누워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시어머니.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몰랐을 마음이었다. 아이들 감기라도 걸릴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매일 밤 찬바람을 견딘 시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누군가의 마음이 이토록 깊다. 이렇게나 나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금도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또 살아갈 힘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밑줄진 문장들이 기억하고 싶은 귀한 말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가까이 두고 자주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